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람들에게 윷놀이 커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커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달라서 뭐 아니면 도라고 해서 윷놀이 커플이에요. 지금 결혼한 지는 8년 차고 위로는 7살, 아래로는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위 아이는 아들이고 아래 아이는 딸이에요. 저희 지인들은 남매를 낳고 살고 있는 저희를 지금도 사실 신기해합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도 모이면 저희한테 너희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까지 낳고 살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곤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저희 부부 연애하면서 전쟁, 그런 전쟁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끝없이 추앙과 칭찬이 필요했고, 저는 그걸 잘 못해 늘 비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와 아내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대에 한두 명씩 있다는 여자 학생이 제 아내였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적응 못한 채 복학한 아웃사이더 복학생 오빠였어요. 아내는 여자가 드문 공대라서 예쁜 게 아니라 정말로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딱 보고 저렇게 예쁜 사람이 진짜로 인간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반면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뭐 썩 잘생긴 편도 아니고 아내가 5cm 넘어가는 신발을 신으면 저랑 키가 똑같을 정도로 그냥 왜소한 남자입니다. 딱 하나, 머리는 남들보다 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학교 다닐 때 창업한 회사가 대박이 나서 젊은 나이에 돈도 꽤 크게 벌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그다지 내세울 게 많지는 않아요. 제 부모님을 내세울 수 있다면 내세울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어디서 나쁜 얘기를 들어보신 걸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고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모아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사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전세 연장을 계속하고 월세를 자진해서 올릴 테니 계속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 사는 거 다들 똑같다. 원룸방에 살다가도 고대 광실로 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고대 광실 살다가도 잠시 원룸에 머무는 거 그것도 인생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건 그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돈 좀 벌어서 건물 하나 손에 놓고 저 사람들한테 세 받으며 산다지만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윗단에 있다거나 훌륭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저희 엄마 아빠가 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씩 세입자들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월세를 안 받거나 밀어주시는 건 물론이고 슬그머니 돈을 갖다가 손에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혹시 등쳐먹으려고 일부러 밑밥 까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봤던 사람들도 저희 부모님의 진심을 안 다음부터는 정말 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한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이 아래층은 죄다 세를 주고 제일 꼭대기 층에 사시는데 아랫집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부모님 살피듯 살펴봐 주시는 바람에 저는 타지에서 공부하고 유학까지 다녀오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버이날이나 생신명절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저희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 집 아래 원룸에 살던 형님 하나는 지금까지도 거기 살고 계십니다. 사실 충분히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는데 자기는 어차피 장가갈 마음도 없고 그냥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다며 계속 거기서 살아요. 부모님도 이제는 거의 아들이라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집으로 불러올려 밥도 같이 먹고 날 좋으면 그 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근교로 꽃놀이도 갔다 올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으로선 노년에 심심하지 않고 좋은 거죠. 그런데 생판남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부모님이 딱 하나, 제 아내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제 아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못 견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대체 당신은 왜 엄마 아빠랑 경쟁을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는 당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몰라. 어쨌건 다들 그 집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나한테 시부모님 잘 만났다는 소리는 엄청 하잖아. 나 그거 너무 스트레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당신이 부러워서 하는 얘긴데 남들이 당신을 부러워하는 게 왜 싫어?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해야지. 왜 나한테 시부모님 잘 만났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냐고. 나는 그게 싫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싸움을 하던 끝에 저는 아내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말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악몽이 스물스물 떠오르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사귀게 된 건 사실 아내가 먼저 저한테 대시를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죽어라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세뇌를 하듯 저한테 끊임없이 오빠가 먼저 나를 죽도록 쫓아다녀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우리는 사귀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길래 한 번은 제가 아주 진지하게 야, 네가 먼저 나한테 왜 오빠는 나한테 좋아한단 말을 안 해요? 나 안 예뻐요? 나 안 탐나요? 라고 네가 먼저 나 찔렀잖아 라는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 아니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한테 목을 매는데 이 키 작고 못생긴 남자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라는 오기가 생겨서 저를 찔러봤던 거래요. 그런데 제가 확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적지근하게 굴어서 그것 때문에 더 오기가 나서 저한테 더 달려들었다가 어쩌다 보니 콧괴서 결혼하게 된 건데 그걸 남들이 아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제가 먼저 열심히 꼬신 걸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아내가 저한테 먼저 호감을 보였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아내한텐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만큼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여자입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그래도 무난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깔끔하게 키우고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합니다. 집안 살림 야무지게 해서 여기저기 SNS에 올려서 칭찬받는 거 그거에 완전 심취해 있거든요.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아내의 그런 일정 부분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아내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아내의 고향은 섬입니다.
그것도 울릉도, 제주도, 대부도처럼 큰 섬이 아니라 처음 섬 이름 듣고 대체 그런 섬도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섬이더라고요. 그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다닐 나이가 훌쩍 지날 때까지 섬에서 자라 도시로 처음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애들이 놀리고 괴롭혔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 당시 아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곤 하잖아요. 섬에서 온 촌뜨기라느니, 거기서는 맨날 물고기만 먹고 사냐느니, 정말 아내가 자존심 팍팍 상할 만한 얘기들을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따돌렸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얼굴이 예쁘장하니 또 또래 아이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 돼서 굳이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로 괴롭힘을 당한 거였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거 싫어하고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욕망이 아내의 성격처럼 굳어진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만든 성격이니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며 다독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순박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워낙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장인어른이 무심히 툭툭 던지시는 농담도 너무 재미있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참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자기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고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친정을 가고 싶어 한다는데 저희 아내는 친정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자기는 가기 싫으니 저랑 애들만 가서 휴가 보내고 오라고 저와 아이들만 보낼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다 이해한다는 듯 어느 날 쓸쓸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애비가 못나서 좋은 데서 좋은 교육을 못 받게 해서 그래. 그 얼굴로 지금 애들로 따지면 어디 가서 연예인을 해도 했을 건데 우리가 섬 촌사람들이라 그런지 뒷바라지를 못 해줬어. 그게 얼마나 애가 한이 맺혔겠어. 이해해.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한 번씩 전화라도 해주니 고맙지 뭐.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잘 키우셨는데요. 아니, 이 섬에서 물고기 잡고 농사 지어서 그 서울까지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어디 쉬워요? 자식들이 다 자네처럼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참 그게 마음 같지 않아. 이게 바로 작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섬에서 4일간 고즈넉한 시간을 보낼 때 아내는 남편 찬스로 아이들 어촌 체험활동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 집을 싹 뒤집어 엎어 대청소, 뉴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SNS를 올렸더라고요. SNS에서조차 자기 친정이 그 섬이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아내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뭐 또 제 성격이 그런 거를 심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격은 아니니까요. 그건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쨌건 처갓집에 가 있는 동안만큼은 전 진짜 편하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음식이 양은 많은데 맛은 썩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라도 그렇게 장모님 집에 1년에 한 번은 꼭 가서 며칠씩 있다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나름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위라고 그 사람별로 없는 섬에 소문이 쫙 나서 제가 한번 가면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다 마치 무슨 과거급제한 사위가 어사와 들고 온 것처럼 어화둥둥 온 동네에 자랑하기 바쁘십니다. 저도 또 거기에 부합하려고 섬에서는 쉽게 사기 힘든 생필품들이나 비싸고 맛있는 고기 같은 것들, 예쁜 옷 같은 것들 일부러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입고 나눠서 드시라고 듬뿍 사가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장인 장모에게는 다 예뻐 보이는 요소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면 항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잘 먹는지 거기서는 음식 투정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갖다 주라고 항상 섬에서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고 제가 섬에 장인 장모님 보러 간다고 그러면 항상 뭔가 더 챙겨서 보내곤 하시거든요. 그렇게 정성 들여 음식을 차려주시니 늘 제가 소화제를 챙겨가서 잔뜩 먹고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어도 어쨌건 차려주신 건 다 먹고 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내와는 설날 때 한번 다녀왔는데 여름방학 때는 자기 안 가겠다고 아이들만 또 데리고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낚시 취미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어른과 함께 낚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도 그러겠노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 장모님께 놀러 갔습니다. 장모님은 또 귀한 사위 온다고 온갖 요리를 산더미처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중 가장 앞권은 꼬막이었습니다. 꼬막을 껍데기 무늬가 안 보이게 하얗게 씻어서 하나하나 펼친 후에 그 위에 정말 정갈하게 양념장을 올려 산처럼 쌓아두셨는데 세상에 5살밖에 안 된 저희 둘째가 허벌을 하고 달려들어서 꼬막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닮아서 자기는 이 꼬막을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엄청 흐뭇해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애기한테 물어봤죠. 왜 아빠 닮아서 꼬막을 잘 먹는다고? 그래? 누가 그랬어? 엄마가. 나는 아빠 닮아서 꼬막 없어서 못 먹는다고 꼬막 귀신이라 그랬죠.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제 앞에 꼬막을 한 바가지 내놔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꼬막 매번 해줬지. 나는 문어하고 해삼만 신나게 먹길래 문어, 해삼 이런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꼬막도 그렇게 좋아했어? 아이고 몰랐네. 아니에요. 저는 문어랑 해산물 훨씬 좋아합니다. 장모님 앞에선 그렇게 얼버무리고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꼬막도 당연히 몇 개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 꼬막이 제 목구멍에 턱턱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꼬막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심한 건 아닌데 꼬막을 먹으면 몸이 좀 간지럽고 약간 식도가 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꼬막뿐만 아니라 몇 종류의 조개류가 저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조개류를 그다지 즐기지는 않습니다.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장모님한테 제가 꼬막 알러지 있습니다, 조개 알러지 있습니다 얘기하면 섬이 처갓집인데 해산물에 알러지 있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실까봐 일절 그런 말 하지 않고 항상 알러지 약을 미리 챙겨 먹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조개류가 들어간 건 일부러 좀 피해 먹습니다. 다른 걸 더 많이 먹어서 조개류를 덜 먹는 걸 좀 덜 들키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때까지 처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아주 못된 생각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둘째가 저와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시는 저희 엄마 아빠가 둘째는 대체 누굴 닮은 거냐며
외갓집에 저렇게 깊게 쌍꺼풀 진 눈이 있냐며 저한테 물어보셨을 정도였어요. 아내가 쌍꺼풀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몹시 평범하고 얇은 쌍꺼풀이고 저희 집에는 쌍꺼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눈 크기도 다들 그냥 일반적인 눈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둘째는 언뜻 보면 아랍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눈두덩이가 깊고 쌍꺼풀이 크고 얼굴빛도 까무잡잡하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식구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원래 한 번씩 돌연변이처럼 기막히게 이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런 모양이라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혈액형도 저랑 똑같고 그리고 가끔 애교 부릴 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면도 슬쩍슬쩍 보이는 것 같고 주변에서 안 닮았다는 얘기를 무심히 할 때마다 농담처럼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발가락도 한번 비교해봤다가 손가락도 한번 비교해봤다가 귀 모양도 비교해봤다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정적으로 꼬막 얘기를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 끈이 툭 하고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죄책감을 가득 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아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의뢰를 했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둘째가 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첫째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제 인감 도장이라고 할 정도로 저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의심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 첫째도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사실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이 2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창 자기 엄마 젖을 먹을 때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 찜찜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나 똑 닮은 눈이었거든요. 바로 저와 대학교 내내 라이벌처럼 1등, 2등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제 사업 아이디어 훔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제 선배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죠. 제 마음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사실 확인을 미룰 필요가 없었죠. 그 선배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는 제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굳이 만날 일이 있냐.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다. 너 아직도 내가 네 사업 아이템 갖고 갔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주섬주섬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사업 아이템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또 뭘 가져가? 왜? 삼자 대면이라도 해? 그래도 우리끼리 뭔가 얘기를 끝내야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좀 하지 않겠어? 그러자 그제야 그 형은 침묵과 함께 딱 한마디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이상 제 아내를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내랑 제가 결혼한 후에 제가 너무 바빠서 소홀했을 때 한두 번 불꽃처럼 만난 적은 있지만 자기도 가정이 있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주섬주섬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둘째 유전자 검사한 거 보낼 테니까 형이랑 한번 비교해봐. 형이 나한테 뭘 남겼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그제야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데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슨 소리냐며 이거 다 조작된 거라고 벅벅 우기다가 제가 형이랑 같이 통화한 내용까지 들려주니 그제서야 모든 걸 시인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 자기한테 소홀했을 때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자기 쫓아다녔던 그 선배를 잠깐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도 자기 아내한테 돌아가야겠다고 아내에게 소홀히 대하자 그것도 또한 자존심 상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선배 10번도 안 만났어. 진짜 우리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다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사실 난 당신 아이인 줄 알았거든? 나도 키우면서 설마 하기만 했어. 그냥 우리 아이로 지금처럼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면 안 될까? 나 이 완벽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꿈꾸던 딱 동화 같은 가정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그냥 그녀의 인형 놀이에 필요한 돈 잘 버는 남편 인형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속 깊고 착한 아들 인형이고 딸은 예쁜 옷 입히기에 딱 좋은 예쁜 인형이었던 거죠.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저는 아주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차없이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냥 첫째는 제가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키우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저를 아무리 해도 설득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제야 아내가 발악하듯 저한테 재산을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니 아내 말은 제 변호사도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5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를 아빠라고 알고 지내왔던 그 어린아이에게 몹시도 모질게 한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내의 뻔뻔한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 아이를 제 딸로 사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바람을 폈던 그 선배는 제가 이혼 소송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그 선배와 제 아내의 불륜이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자기 아내와 크게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거기도 이혼을 하게 되면 뭐 둘이서 합쳐서 살던가 하게 되겠죠. 그 선배한테는 아이도 없으니 자기 친딸로 같이 키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애들 엄마 성격에 제가 손을 놓았으니 그 손이라도 잡고 살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버는 것에 10분의 1도 벌지 못하는 그 선배에게 제 전 아내가 만족하며 살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어쨌건 저는 5년간 제 딸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왜 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지만 나이에 비해 속이 깊은 아이라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대신 저한테 끝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아들이 좀 더 크면 제가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5년간 제 딸인 줄 알고 키웠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흔든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돈 때문에 아이가 꿈을 못 펼치는 일은 없도록 지원은 해줄 생각이에요. 물론 전 아내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와 직접 소통을 하던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던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건 저의 전 와이프가
심혈을 기울여 애써 꾸렸던 인형놀이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리오네트 같은 삶에서 벗어났더니 한결 삶이 가볍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걸 알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토닥토닥 품어주셨습니다. 저 아들과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볼 겁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그렇게 아들 하나 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